와, 오늘 진짜 날씨가 좋아? 너무 좋네요. 조금 햇볕이 조금은 따갑기는 하지만, 아니 근데 진짜 이곳에 오니까 뭔가 모를 막 그 웅장함이라고 해야 되나? 막 뭔가 있잖아요. 기운이 있죠? 네. 여기가 바로 우리가 지금 온 곳이 최초로 동학농민군이 이 관군을 상대로 해가지고 승리를 거둔 여기가 청토현 전적지예요. 그 첫 승을 거둔. 그렇죠. 1894년 네. 있었던 일이죠. 역시 그러니까 그 공간이 주는 힘이 분명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 올해 그 5월이었죠. 이곳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이 문을 열었는데 동학농민군의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 걸으면서 좀 둘러볼 수 있는 공간들이 잘 조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우리가 지금 촬영 중인데도 그러니까. 저쪽에 보면 우리 아이들이 정말 보기 좋아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제 전북의 발견 정읍을 탐하다 이제 벌써 그 5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요 정말 여러분들 이 시간 함께 하시면 무언가의 그 속에서 이렇게 심장이 그렇게 뜨거워지는 꿈틀꿈틀대는 그렇죠. 그런 거를 분명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 동학농민혁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학농민혁명을 정말 모든 이들에게 잘 널리 알리고 있는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신순철 이사장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얼마 전이지만 몇 년 됐네요. 네. 그때 왔을 때하고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달라진 것 같은데 네, 뭔가 그렇습니다. 바뀐 것 같기도 하고 예. 전봉준 장군의 모습이나 이런 환경들이 좀 바뀐 것 같은데. 예, 전봉준 장군 동상은 원래 80년대 설치가 됐는데요. 설치 당시부터 여러 논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작가가 친일 인명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친일 작가였기 때문에 아이고야. 친일 작가가 만든 전봉준 동상을 여기에 두는 게 맞지 않다. 그렇죠. 예, 그리고 구조도 조금 조악한 그런 내용들 때문에 오는 사람마다 시비가 있었어요. 그랬군요. 그래서 작년에 정읍시장이 결단을 내려서 새롭게 동상 건립을 하기로 하고 나서 여러 동학농민혁명 단체들과 시민들이 성금까지 모아가지고 금년에 이렇게 다시 세우게 된 겁니다. 동학농민혁명 정신은 항일 의병 항쟁과 3.1운동,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그리고 촛불 시민혁명으로 이어지는 우리나라 민주화의 단초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동학농민혁명이라고 저희가 지금 불리우고 있는데 혁명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혁명하면 뭔가 이렇게 뒤집어 엎고 예, 예. 뭐 혁명하면 뭐 알고 있는 혁명이 뭐 프랑스 혁명이나 뭐 볼셰비키 혁명이나 예. 우리로 말하면 또 4.19 혁명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혁명이란 건 아까 프랑스 혁명 말씀하셨듯이 기존 체제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새로운 체제를 수립하는 걸 혁명이라고 근대 혁명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우리 역사에는 몇 번의 그런 시도가 있었지만은 다 실패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성공시킨 적이 없어서 따져보면 지금 한 200년 동안에 지배자와 피지배자 간의 그 갈등과 계속되는 지금 정치판까지도 계속되는 싸움이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도 있죠. 아무리 민주적인 인사가 대통령이 돼도 개혁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거듭해 왔죠. 근데 이게 명칭에 관해서 좀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예, 예.
제가 60년대, 50년대 초등학교, 60년대 중고등학교 다녔는데 연세를 굳이 밝히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때 국사 교과서는 동학난이었어요. 제가 배운 교과서는 동학난인데 5.16 이후에 어느 순간에 동학혁명으로 바뀌었어요. 교과서가 갑자기. 그 시절에는 독재자 시절이잖아요. 예, 지금 보니까 독재자 시절이죠. 그때 당시에는 우리 역사의 혁명은 동학혁명과 5.16 혁명밖에 없었다는 게 5.16 체제의 소위 역사인식이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바뀐 겁니다. 그랬다가 오히려 또 체제가 바뀌면서 동학농민운동 이런 식으로 돼 있었는데 이름이 가지는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 이름을 불러야 되는 그렇습니다. 거고 그 이름으로 표기해야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지금 법률 용어로 명문화되어 있는 만큼 이제는 동학농민혁명으로 정확하게 사용되어야 예. 한다고 보는데 그 교과서에는 아직도 동학농민운동으로 표기가 되어 있다는 게 사실입니까? 예, 사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바꿔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만은 2024년부터 교과서가 또 바뀝니다. 4년마다 바뀌거든요. 여기에 반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고 교육부도 긍정적으로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올바르게 역사를 바라보고 아이들이 이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예. 그게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다시금 해보게 되네요. 근데 네. 이사장님 동학하면은 사람이 곧 하늘이다. 예. 뭐 인내천사상. 예. 근데 그 시절 그 시대를 이렇게 쳐다보면 그 왕이 있는데 예. 감히 내가 하늘이어야 되는데 나만 하늘이어야 되는데 예. 너네들도 다 하늘이라고 예. 이 녀석들 봐 해가지고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을 것 같은데요. 예, 그때 당시 정치 사회 환경으로 보면 그거는 역모예요. 역모. 그 말 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수훈이 삿된 도를 퍼뜨려서 백성을 현혹한다라는 죄로 처형을 당했잖아요. 그랬죠. 예. 그런데 사실은 우리, 모든 역사가 그런 쪽으로 흘러왔잖아요. 고대 중세를 거쳐서 근대 사회라는 게 결국 사람이 곧 하늘이고 만인은 평등하다는 그런 생각으로 흘러가고 있고 지금도 우리가 사람 대접 못 받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결국은 모두가 사람 받는 대접 받는 그런 쪽으로 역사는 간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을 좀 살펴보면 밀란이 이제 그 불씨가 돼가지고 들고 일어나게 되는 예. 거잖아요. 예. 첫 그 시발점은 바로 고부 농민 봉기 아닐까요? 예, 예, 네, 예. 그때 이름은 고부밀란이었죠. 그렇죠. 지배체제의 부패와 수탈이 극에 달한 거죠. 극도에 달했기 때문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전봉준이 신문과정에서 참다 못해 일어섰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더 이상 어떻게 살아갈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사람이 하늘이다라는 동학을 매개로 해서 농민들이 결속을 한 거죠. 당시에는 농민 자체 조직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향약이니 향회니 이런 거는 전부 지배자들이 농민들을 통제하기 위한 조직이에요. 향회 임원들은 대청마루 단상에 있고 토 세력들. 예, 농민 세력들은 마당에 앉아 있는 거죠. 그런 사회를 바꾸려고 한 게 바로 고부봉기였죠. 예. 조병갑은 이제 도망가 버리고 네. 후임 군수가 와가지고 농민들을 무마시켜서 이제 농민들이 해산을 했는데 그 뒤에 안핵사 이용태가 장흥 부사입니다. 안핵사라는 사람들은 어느 지역에 밀란이 일어나면 조사하고 무마시키기 위해서 임금에게 직접 복명을 받고 나가요. 해결사였네요. 현지에. 네.
뭐 현지조사관 네. 이런 정도죠. 와가지고 해결사가 뭐니? 해결사. 예. 그런데 현장에 와가지고 오히려 박원명 군수가 해놓은 농민들을 무마시킨 것을 질타하면서 동학도라면 모조리 잡아들이고 재산을 빼앗고 부녀자를 겁탈하고 이런 만행을 저지르니까 다시 농민군 지도부가 무장으로 피신을 해가지고 무장에서 재기포를 다시 봉기하기를 결의를 합니다. 우리가 의를 들어 이의 이름은 그 뜻이 다른데 있지 아니하고 그 창생의 토탄 이게 제 대사가 아니라서 제가 잘 기억을 안 창생을 나는데 도탄에서 구하고자 함이라. 그게 이제 무장기포문이나 백산창의문 속에 나오는 이야기들인데요. 고부봉기와 무장기포의 차이점이 아주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조선 후기에 한 90여 개 고을에서 밀란이 있었는데 농민봉기가 있었는데 어느 고을에서도 다른 옆에 고을로 같이 합세하거나 번져나간 적이 없어요. 무기를 들고 고을 경계를 넘어서면 반역이에요. 그런데 무장에서는 호남 각지뿐만 아니라 충청 경상도 일부까지도 농민들이 같이 모였어요. 그러면 이거는 고을 단위의 농민봉기를 넘어서서 전국적인 농민항쟁으로 출발되는 것이 바로 무장기포입니다. 그때 그러면 당시에 얼마나 많은 농민군들이 모인 거예요? 정확하게 나와 있는 기록은 없는데 박은식은 한국 독립운동지 혈사에 100만 명이라고 기록을 해놨고요. 또 일부에서는 30만, 일부는 60만 이런 기록들이 있는데 워낙 전국 한 100여 개 고을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당시에는 이걸 집계할 수도 없어요. 정부군도 일본군도 그걸 다 집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대략 한 공주에 갔던 사람들이 최소 30만에서 60만 정도 이런 정도는 되리라고 보죠. 근데 저희 지금 이 뒤에 벽화도 보면 쭉 이렇게 그때 당시에 이제 했던 농민군들의 모습들이 담여있는데 저기 끝까지 있단 말이죠. 예. 정말 많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난 건데 그 중심에는 바로 녹두 장군 정봉준이 예.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양반이잖아요. 예, 양반이었죠. 예. 근데 수탈의 대상도 아니고 예. 왜 봉기를 했는지 이 점이 또 궁금해지거든요. 예.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봉준은 몰락 양반입니다. 몰락. 양반인데 흔히 산농공상이라고 하죠. 산업공상 많이 예. 들어봤습니다. 양반들은 글을 읽고 농공상에 종사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몰락 양반이라고 하면 생계를 위해서 농공상 뭐든 해야 돼요. 심지어는 술 장사하는 양반도 생겨나고 돗자리 장사하는 양반도 생겨나죠. 그러니까 전봉준은 겨우 한 식구들 먹여 살릴 정도의 땅을 가지고 서당 훈장을 하면서 살았던 농촌 지식인이죠. 손아정, 김계남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무장봉기 때 일어서기로 결의를 한 것 때문에 오히려 동학농민혁명이 탄력을 받았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전봉준 장군이 그 손아정을 만나고 또 개나마, 김개나마를 만나고 예. 전면적으로 이제 봉기에 나서게 되는 거죠. 예. 그 이후의 사건은 어떻게 전개가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봄봉기는 무장에서 출발해서 이곳에서 황토현에서 전라 감영군과 싸워가지고 최초로 승리를 거둡니다. 그러니까 농민군으로서는 가장 값진 그리고 농민군 사기를 충천하게 만든 그런 사건이 바로 이 장소에서 이루어졌죠. 그래서 결국은 다시 농민군이 남쪽으로 회진하면서 숫자를 모아가지고 이제 경군이 파견이 됩니다. 왕실을 수비하는 정규 부대니까 최고의 정예부대 600명을 파견을 하죠. 그 최고의 정예부대가
장성 황룡강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있는 농민군을 급습했는데 오히려 농민군은 대비하고 있었어요. 그야말로 대한민국 최고의 정규군이 혼비백산하면서 농민군이 이제 다시 머리를 전주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올라오는데 농민군이 앞에 마을에서 출발했다는 얘기를 전령이 전해주면 그때 뒤따라서 출발합니다. 전의를 전혀 상실해버린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다 이긴 거네요. 예. 전주성 점령은 무혈 점령이에요. 관찰사며 관리들이 전부 도망가고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그때 당시에 이제 무기라고 해봤자 죽창이 전부였을 거고 다 농민군들이니까 뭐 훈련을 받지 않았던 사람들인 거잖아요. 숫자가 워낙 많았고요. 근데 대부분 농민들이 죽창만 들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9년을 점령할 때마다 무기고를 열어가지고 총이나 칼을 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랬구나. 화약도 가지고 나오고 그걸 다 싣고 지고 이고 다녔죠. 전주성 점령했을 때는 농민군도 상당한 무력을 갖췄어요. 어쩌면 농민군이 남쪽으로 회진을 한 것도 9년을 점령하면서 무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아주 좋은 기발한 작전이었던 그러니까 그렇죠. 그 전략이 대단했네요. 근데 그 조선에 청나라군과 일본군이 들어오잖아요. 전주성이 점령됐다는 소식은 뭐 그때는 SNS가 없었지만은 팔도로 퍼져나가죠. 그러면 충청도, 경상도뿐만 아니라 경기도, 평안도 지역까지 이 소식이 농민군에 주는 영향은 엄청난 거였죠. 그렇겠죠. 우리도 하자. 이런 그 용기를 줬고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이 농민군을 진압할 수가 없다. 그러니 청나라에 긴급하게 원군을 요청을 했죠. 근데 청나라 군대가 출병을 하니까 일본군이 갑신정변 아시죠? 네. 갑신정변 때 청국과 일본이 약속하기를 공동 출병권이라는 것을 약속이 돼 있었어요. 천진조약. 예. 그래서 청나라 군대를 조선이 부르니까 일본은 부르지도 않았는데 바로 조선으로 건너온 거죠. 저는 그 지점만 생각하면 너무 짜증이 나요. 막 화도 많이 나고 그 민비 조선이 안 망할 수도 있었던 거 아닙니까? 조선은 망해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겠죠. 외국 군대가 안 들어왔으면 그때 외국 일본 군대가 청일전쟁에 승리하고 일본군이 주둔한 데가 용산입니다. 맞아요. 지금 용산기지. 그리고 일본이 패망한 뒤에 미군이 바로 6.25가 나면서 미군이 그 자리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외국 군대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130년 가까이 지금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사실 자존심이 있는 네. 민족이라면 예, 굉장히 기분 나빠야 하거든요. 예, 그럼요. 그렇죠. 그래서 전주성을 점령하고 나서 그 후임 관찰사 김학진과 담판을 벌입니다. 농민군의 패전개혁안 28개 조항이 있어요. 그 28개 조항을 각 9년 단위로 집강소를 만들어서 개혁을 단행한다. 그런 조건으로 전주성에서 7일 만에 철군을 했거든요. 근데 철군하고도 집강소 설치가 계속 지연되니까 결국은 김계남과 전봉준이 좌도 우도를 나누어 맡아서 전체 호남 지역에 집강소 설치를 하고 개혁을 진행하는 중에 일본군이 경복궁을 무력으로 점령을 합니다. 왕궁을 점령하고 왕을 납치하고 감금한 겁니다. 왕을 감금하고 조선 내각을 바꾸고, 그러나 밖으로 표시나지 않게 우리가 스스로 하려고 했던 갑오개혁을 단행을 합니다. 그 갑오개혁은 우리가 책에서 배웠잖아요. 갑오개혁은 일본의 침략에 맞는 개혁이었어요. 일본의 침략이 용이한 개혁. 개항장을 몇 개를 개항을 하고 일본인들의 거주와 또는 왕래를 자유롭게 해주는 그런 조항들이었거든요. 정말 예, 하여튼 이런 일을 벌이고 있으니까
농민군이 지금 판단할 때 우리가 지금 집강소 폐정 개혁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라고 판단한 거죠. 서울로 쳐들어가야 한다. 일본군을 물리쳐야 한다. 이게 집강소 개혁보다 더 큰 과제다. 이렇게 판단하고 그 1차 관문이 우금치예요. 그래서 논산에서 집결해서 근데 동학의 지도부는 농민군의 1차 봉기를 반대했었어요. 그랬다가 논산에 집결할 때는 손병희가 이끌고 수만 명을 이끌고 논산에서 합류해서 공주로 향해서 공격을 해간 거죠. 그렇군요. 거기가 그 참 우금치 그 동엽신의 그 시에는 동학년 곰나루의 그 아우성만 살고 그 모든 껍데기는 가라 이렇게 예, 예. 정말 이 절규하면서 쓴 글이 있는데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동학년 곰나루에 그 아우성만 살고 껍데기는 가라 그리하여 다시 껍데기는 가라 이곳에서 두 가슴과 그곳까지 내놓은 그 우금치에서 그 능선을 점령하기 위해서 총을 쏘는데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맞아서 이렇게 죽고 그랬어야 되는데 우리 동학농민군이 그 고개를 넘어야 된다라는 그 신념 때문에 다 앞으로 이렇게 쓰러진 거예요. 다 이렇게 쓰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길 수 없다라는 걸 본인들이 알고 있음에도 가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간 거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죽잖아요. 예, 예. 그 피해가 예. 어느 정도였던 걸까요? 정확한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정확한 기록이 전혀 없어서 적어도 수만 명은 될 거라고 짐작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30만이라고 하는데 좀 그건 과장된 것 같고요. 수십만이 되려면 그들의 무덤이 어디엔가는 있어야 되는데 집단으로 매장되어 있다는 곳은 아직 그 인근의 고전으로도 전해지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동학농민군이 그 일본 놈들을 이긴 전투는 없는 건가요? 그러면 한 번쯤 세게 때려줬을 것 같은데. 이긴 전투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화력과 작전이 워낙 열세였기 때문에 그리고 우금치 전투의 실패는 관군과 일본군이 한 3,000명밖에 안 됐어요. 3,500명 정도. 그런데 지형 자체가 위에서 내려다보고 공격을 하고 있고 우리가 가진 총은 화승총이잖아요. 심지에 불을 붙여야 한참 있다가 심지가 타고 빵 나가는 총인데 일본군이 가진 총은 연발총이에요. 무라다 소총이 주력인데요. 지금도 있습니다. 그게 계속 개량이 돼서 정말 그 일본군에게 승리를 거둔 게 단 하나도 없다고 하셨잖아요. 예, 근데 예. 그 우금치 전투에서만큼은 좀 이겨서 한양으로 정말 이렇게 쭉 다 끌고 갔더라면 예. 지금의 또 역사가 또 어떻게 바뀌었을지. 한양으로 가기까지에는 몇 가지 관문이 또 있었겠지만은 만일 한강을 건넜다면 우리 역사가 지금과는 전혀 다른 그러니까요. 상황이 전개됐겠죠. 뭐 역사에 만약에라는 가정이 참 붙이기가 좀 애매하긴 한데. 그렇죠. 근데 그래 썼으면 좋았을 걸라는 이런 간절함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당시에 또 그 농민들과 그 많은 수많은 백성들은 그 마음이 어땠겠어요, 또. 어느 고을에서나 내가 농민군에 가담한다는 사실은 죽을 각오를 한 겁니다. 죽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나설 수가 없어요. 우금치로부터 관군과 일본군에 밀리기 시작해서 이듬해 한 7월까지 항전이 계속됩니다. 황해도 지방에서는요. 전라남도 지역에서도 2월, 3월까지 여기 대둔산 전투도 이듬해 2월까지 거기도 있죠. 계속되는데 집으로 돌아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을 바꾸어서 다른 마을에 가서 살거나 설령 고향에 돌아왔어도 항상 뒷문 문고리를 안 잠그고 열어놔요. 밤에도 빠스락 소리만 나면 뒷문으로 도망치기 위해서. 도망치려고. 그리고 그 가족들은 동네에 참여하지 않은 동네 유생들의 시달림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얼마나 참 무서웠겠어요. 정말 평등한 이 나라를 꾸리고자 그렇게 맨몸으로 정말 그 정신 하나로 뛰어든 건데 예. 참 많이 무서웠겠다. 이 생각이 가장 먼저 드네요, 저는. 예. 동학농민혁명이 오늘날까지도 아주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예. 이게 또 독립운동하고도 긴밀하게 연관이 돼 있는 거잖아요. 예, 실제로 최근에 나온 논문들을 보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이 특히 천도교를 중심으로 3.1운동에 참여하고 김구 같은 사람도 동학농민군이었습니다. 청년 때. 그 이후에 독립운동과 연결이 되죠. 결국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으니까. 이듬해는 을미년인데요. 갑오년 을미년. 을미년에는 양반들이 의병을 일으키죠. 그러면서 그 의병 부대로 농민군 자녀 세력들이 들어가죠. 그 외에 활빈당 운동이나 영학당 운동이나 이런 그 소규모 항일 운동으로 전환이 되죠. 듣기에 뭐 조병감 같은 한 사람 때문에 생긴 그러니까 단순한 그렇죠. 이런 게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교과서에 조병갑 이름이 나오잖아요. 예. 다시 말하면 조병갑은 우리나라 수령 중에 제일 나쁜 놈이 돼 있어요. 대표자. 그렇죠. 조병갑 얘기 나왔으니까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당시에는 대부분의 수령들이 조병갑이었다고 보면 돼요. 조선왕조 정부가 정부의 잘못을, 다시 말하면 동학농민혁명의 원인을 조병갑과 동학도에게 책임을 전가한 거예요. 그래서 반역이 된 건데 사실은 이런 부분은 현대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어떤 사건이 있으면 그 책임을 누군가에게 전가하려고 하는 게 권력의 속성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다가 오히려 더 큰 화를 당하죠. 우리 쭉 봐왔지 않습니까? 확실히 냉철하게 이렇게 보시네요. 확실히 역사를 연구하시고 계신 분이라 사실 이거는 진짜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이고 예. 우리 이사장님 뵈면은 그런 게 궁금하더라고요. 어쩌다가 어떤 인연으로 이 동학과 관련된 길을 걷고 계신지. 제 고향은 원래 경상북도 안동입니다. 양반 가장 많은 독립군을 배출하는 곳이 안동이잖아요. 예, 그렇죠. 안동에서 대학을 여기 원광대학을 왔어요. 그러다가 또 역사를 공부하고 원광대학 교수로 이제 부임을 했는데 내장산 호텔에서 동학 농민혁명에 대한 특강을 해달라고 요청이 있었어요. 그때 나와 있는 책들을 전부 읽었습니다. 논문과. 그러던 차에 저더러 칼럼을 하나 써달라고 해서 때마침 동학을 읽었던 터라 더구나 서울에서 프랑스 혁명 200주년을 기념하자라고 하는 제안이 신문에 보도가 됐더라고요. 야, 그런데 100주년이 다가오는데 동학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칼럼에 그때는 명칭을 갑오 농민전쟁 100주년을 준비하자 이런 글을 하나 썼는데 그 글이 지금까지 제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우리 이사장님께서도 어떤 계기로 거기에 참여를 하셨는데 하시면서 보시다 보니까 계속 꿈틀꿈틀 된 거야. 그래서 그 인연이 지금까지 이렇게 오고 있는 거예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네. 여기서 문제.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은 언제일까요? 기념일이요? 알죠. 저 뉴스 했거든요. 그래? 네. 확실히 진행자라 이런 문제는 좀 약하다. 그렇지. 언제입니까? 좀 센 거 가져오세요. 이제 다음부터는 5월 11일. 5월 11일. 예, 맞죠? 맞습니다. 예. 네. 5월 11일은 이곳 황토현에서 최초로 광군이 전승한 날입니다. 그날 그날 예, 기준으로. 감영일, 예.
그리고 농민군 최대의 전성일은 전수성 점령이에요. 사실 따져보면 가보년의 이 사건은 동원대에서 다치거나 사망한 관군도 같은 희생자예요. 맞죠. 네, 정부를 잘못 만나서 초래된 그런 사건이죠. 이제 127년 전에 일어난 동학농민혁명입니다. 예. 역사적인 의미로 따지면 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우리 현대사회에 있어서 가져다주는 의의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본의 침략에 맞서 싸웠던 민족 자주정신, 그리고 부패와 수탈에 맞서서 일어선 민주정신, 이런 농민정신이 그동안에 해방 이후에 우리 여러 통일운동이나 민주화운동이나 또는 민족자주화운동에 면면이 연결되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 5.18만 헌법 전문에 넣어야 된다고 하는데 5.18 그 기념공원에 가보면 맨 위에 동학농민혁명 군상이 그려져 부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1운동 이렇게 나오죠. 그런 만큼 동학농민혁명도 헌법 전문에 들어가야 합니다. 들어가겠죠. 이미 그 시대에 그만한 그런 민주적인 생각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우리 예. 조상님네가 너무 위대한 것 같아요. 예, 아시아에서는 없었던 일입니다. 예. 끝으로 우리에게 이 동학이란 네모다. 뭐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우리? 네모. 나라다운 나라의 깃틀이 된 동학농민혁명이다. 좋다. 아우 잘한다. 틀을 만들어 준 게 바로 이게 아닐까. 저는 아프지만 당당하게 바라봐야 한다. 예. 괜찮습니까? 좋습니다. 우리 이사장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한국 민주주의의 출발점이다. 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말 그분들의 희생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께도 그 정신이 잘 전달됐으면 하는 바람을 좀 가져보게 되네요. 네. 오늘 전북의 발견 정읍을 탐하다 이 평등사상과 민주주의 지평이 돼준 동학농민혁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이사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